요즘 뉴스를 켜면 온통 환율 이야기뿐입니다. 1470원, 1480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원, 달러 환율이 열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요. 2026년 2월 21일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 달 뒤면 1400원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환율을 잡으려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통장에 돈을 녹이고 있었던 거예요. 마트 가보셨죠? 과자 몇 개, 생필품 좀 샀는데 계산대에서 10만 원 나올 때 그 황당함. 해외에서 수입하는 밀가루, 식용유, 심지어 과자 포장지까지 달러로 사오니까 환율이 오르면 그 가격이 다 오르는 거예요. 한편 더 황당한 건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부터 금리를 계속 내려서 현재 2.5%인데 이게 환율을 더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는 3%대 후반 3.5에서 3.75%이거든요. 금리 차이가 1%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1포인트 이상 벌어지니까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도대체 금리와 환율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 삶을 흔드는 걸까요? 오늘은 금리와 환율,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금리가 뭔지, 왜 오르내리는지, 환율이 뭔지, 왜 지금 1470원까지 치솟았는지. 사실 금리와 환율, 이 두 가지는 돈 공부의 시작입니다. 모든 금융 지식의 출발점이죠. 핵심은 단순합니다. 금리와 환율, 둘 다 돈과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금리는 현재 돈과 미래 돈을,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교환할 때의 비율이죠. 금리를 알면 경기가 보입니다. 채권 투자를 할 때도 금리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어요. 환율은 해외 주식 투자할 때, 기업이 수입 수출할 때 핵심입니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원리를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부터 쉽게 풀어볼게요.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사과 가격이 있듯이 돈에도 가격이 있어요.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친구는 지금 가진 100만 원과 1년 후에 여러분이 갚겠다는 100만 원을 교환하는 건데 이게 똑같은 가치일까요? 아니죠. 친구는 그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빌려주면 그걸 포기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못 갚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년 후 105만 원 줄게 라고 해야 빌려주는 겁니다. 이 5만 원, 즉 5%가 바로 금리예요.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기면 1년 후 103만 원이 된다면 이 3%가 금리인 거죠. 이때 이 금리가 왜 자꾸 변할까요? 바로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1990년대처럼 공장만 지으면 돈 버는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갑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공장 지어서 대박 나고 싶어요. 근데 은행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은행이 뭐라고 할까요? 이자 많이 내는 분한테 먼저 빌려드릴게요.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10% 가까이 됐었어요. 반대로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돈 빌려서 사업하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걸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돈을 안 빌리려고 했죠. 은행에는 빌려줄 돈이 넘쳐나는데 빌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제발 좀 빌려가세요. 이자 싸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2.5% 수준인 거예요. 돈을 빌려서 투자할 곳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편 금융위기 때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은행이 망했을 때를 보세요. 저렇게 큰데도 망하네며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은행들도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쩌지라며 돈을 안 빌려주려 했죠.
하지만 기업들은 하루라도 돈을 돌려야 살 수 있어서요.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이자 얼마든지 드릴게요. 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우리나라 1년짜리 금리가 7%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 3%였는데 갑자기 7%가 된 거예요. 채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채권은 중도 해지 안 되는 정기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10년 동안 돈 맡기면 이자 얼마 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연 3%를 준다고 해요. 좋다.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대폭 올렸다는 거예요. 은행에 전화했더니 금리가 올라서 오늘 가입하시면 연 5%씩 드립니다라고 하네요. 말이 됩니까? 어제 나는 3%로 계약했는데 오늘 사람은 5% 받는다니요. 나도 5%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고객님, 중도 해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3%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시중 금리가 1%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죠. 나는 3%를 받는데 지금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1%밖에 못 받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채권 좀 넘기시면 안 되나요? 프리미엄 드릴게요 라고 할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요, 내 3%짜리 채권보다 좋은 조건이 시장에 널렸으니까 아무도 안 사려고 하겠죠. 손해보고 팔아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 내리면 채권 가격 올라가고 금리 올리면 채권 가격 내려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채권 투자자들은 그래서 한 가지만 열심히 예상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 채권을 사두는 게 유리하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채권을 팔거나 안 사는 게 좋은 이유죠. 채권 시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미래 금리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시중 금리가 3%인데 채권 시장에서 만기 3년짜리가 연 5%로 거래되고 있다면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이자율이 5% 정도일 거야 라고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3%지만 내년 5%, 내후년 7% 이렇게 올라서 평균 5%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을 보면 미래 경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중앙은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리는 사실 시장에서 알아서 오르내립니다.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나빠지면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이 굳이 기준금리를 정해서 개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에 히터나 에어컨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 땀 뻘뻘 흘리다가 옷 벗고 겨울에는 덜덜 떨다가 옷 껴입겠죠. 살 수는 있지만 엄청 힘들잖아요. 적당한 온도로 맞춰주는 게 훨씬 편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알아서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미리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7%까지 올랐어요. 이대로 두면 9%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소비가 확 줄고 경기가 갑자기 식을 수 있어서요. 중앙은행은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굳이 9%까지 갔다가 경기가 급격하게 식도록 두지 말고 지금 미리 금리를 올려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경기가 극단적으로 과열됐다가 급냉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두면 경제에 활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를 확 내려서 기업들이 돈을 싸게 빌려 투자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차피 내려갈 금리 미리 내려서 기업들 좀 도와주자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45일에 한 번씩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기자회견을 해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경제 공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는 정말 많은 요소를 고려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살리자.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걱정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나라 성장률과 물가까지 따져봐야 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폭등할 수 있어요. 주거비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서민들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 우리나라 금리를 내렸는데 미국 금리는 높으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2026년 1월 상황이 딱 그래요.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부터 금리를 계속 내려서 2.5%까지 낮췄는데 미국은 여전히 3%대 후반 3.5에서 3.75%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미 금리 차이가 1%포인트 이상 벌어졌어요. 그래서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려는 거죠. 높은 이자를 찾아서요. 물가 이야기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마트 가면 깜짝 놀라시죠? 과자 몇 개, 생필품 좀 샀는데 9만 원 나올 때 말이죠. 근데 뉴스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 올랐다고 나와요. 20%도 아니고 2%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물가와 물가 상승률은 다른 개념이니까요. 작년 이맘때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올해 2% 더 오른 거죠. 물가 레벨 자체는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올해 추가로 오른 폭이 2%라는 겁니다. 쌓이고 쌓인 물가 상승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이 바로 2% 정도입니다. 물가가 전혀 안 오르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문제니까요. 적당히 2% 정도씩 오르는 게 경제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안정됐다는 건 물가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물가보다 다른 요소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경제 성장률이죠.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내놨는데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수치냐면 지난 25년 동안 코로나 빼고 가장 안 좋았던 2009년 금융위기 때가 0.2%였어요. 지금이 그때와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금융위기 같은 특별한 위기도 아닌데 성장률이 이렇게 낮다는 건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줘야 되는데 만약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예금 금리가 5%인데 물가가 10%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은행에 돈을 맡겨두겠어요? 은행에 맡겨봤자 실질적으로는 손해니까 모두가 예금을 빼서 물건을 사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건을 사면서 물가가 더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금리를 물가보다 높게 유지해야 돼요. 물가가 10% 오르면 금리를 적어도 11%로 올려야 그래도 은행에 맡겨두는 게 낫네 라고 생각하면서 물건 사는 걸 자제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안정됐으니까 한국은행도 성장률을 바라보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2024년 10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 2.5%까지 내려왔죠. 하지만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금리를 낮추면 이자 부담이 줄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요. 금리가 낮아졌으니 대출 받아서 집 사자라고 생각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럼 금리를 낮춰서 아낀 이자가 전부 다 올라간 집값이나 월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완전히 희석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을 야구에 비유해 볼게요. 한국은행이 투수라면 1루에는 가계부채, 2루에는 부동산, 3루에는 미국 금리라는 주자가 있어요. 전부 다 도루를 엄청 잘하는 빠른 주자들이죠. 투수가 타자한테 공을 던지려는데 주자들이 계속 도루하려고 하니까 견제구만 던지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공을 못 던져요. 한국은행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고 싶은데 가계부채 걱정, 부동산 걱정, 미국 금리 걱정 때문에 마음대로 못 내리는 거죠.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해볼게요.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교환할 때의 비율입니다. 1달러가 1,300원이라면 이 1,300원이라는 숫자가 바로 환율이에요. 달러의 가격을 우리나라 돈으로 표시한 거죠. 금리가 현재 돈과 미래 돈의 교환 비율이었다면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인 겁니다. 그런데 환율은 금리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정말 많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두 나라의 물가 차이 때문에 환율이 움직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카메라가 한국에서도 팔리고 미국에서도 팔려요. 지금 1달러가 1,000원이고 한국에서는 100만 원, 미국에서는 1,000달러에 팔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카메라 가격이 2,000달러로 2배 올랐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한국에서 사려고 하겠죠. 한국 돈 10,000원이면 되니까 1,000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주문하면 되니까요. 그럼 한국으로 달러가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 외환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 가격이 떨어져요. 1달러가 900원, 800원 계속 내려가다가 500원까지 떨어집니다. 1달러가 500원이 되면요. 미국 사람들이 계산해 봅니다. 10,000원짜리 카메라를 사려면 2,000달러가 필요하네. 미국에서 사나 한국에서 사나 똑같잖아.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안 사게 되는 거죠. 환율이 1달러 500원에서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 차이를 자연스럽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1달러가 계속 1,000원이면 미국 카메라는 2,000달러인데 한국 카메라는 1,000달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한국 카메라가 계속 팔려나가고 미국 카메라 회사는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됐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환호했죠. 우리도 이제 자원부국이다. 천연가스 팔아서 부자 되겠네. 실제로 천연가스를 팔아서 달러가 막 들어왔어요. 네덜란드 외환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니까 네덜란드 돈인 길더의 가치가 쭉쭉 올라갔습니다. 자기 나라 돈 가치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네덜란드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덜란드에서 만든 제품들이 외국에서 엄청 비싸게 팔리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수출을 잘하던 네덜란드 제조업체들이 갑자기 경쟁력을 잃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제품 너무 비싸 안 사라고 하면서 주문이 뚝 끊긴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침체에 빠졌어요. 이걸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르는데 환율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바로 금리예요.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금리는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금리가 높아졌네? 한국에 투자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들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에 투자하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니까 외환 시장에 달러를 내놓는 거죠.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환율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지면 한국에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이 올라가게 돼요. 바로 지금 2026년 1월 상황이 그래요. 앞서 말한 한미 금리 차 때문에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재미있는 건
금리 차이가 있어도 실제로는 돈이 막 이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았어요. 이론적으로는 미국 돈이 한국으로 막 몰려와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환율이 1달러에 1,1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470원이에요. 5년 전에 달러를 1,100원에 팔고 한국에 투자했다가 지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1,470원을 주고 달러를 사야 돼요. 한국에서 금리 2%포인트 더 받았다가 환율 차이로 30% 이상 손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높다고 해서 다들 그 나라로 막 가는 게 아닙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말 다양해요.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내려가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주식 투자 열풍에 휩싸여서 달러를 많이 사면 다시 환율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에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과 ETF에 막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가 폭증했어요. 10월과 12월 2달 동안에만 123달러가 해외로 나갔어요. 이게 환율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이웃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달러가 비싸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싸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달러를 사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환율도 따라서 오르게 되죠. 실제로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면 위안화가 1% 떨어지면 원화도 약 0.66% 함께 떨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이웃나라의 환율 변화도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달러가 많이 약해졌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달러가 약해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예외주의의 쇠퇴예요. 2025년 초만 해도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미국은 예외적으로 강하다.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미국이 원탑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전 세계의 돈을 미국으로 끌어당기겠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그럼 미국만 좋아지고 다른 나라는 안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으로 몰렸죠.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 돈을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하니까 달러가 엄청 강해졌던 겁니다. 근데 불과 4개월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 예외주의가 아니라 미국 신뢰 위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예외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달러가 급격하게 약해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달러 매도 물량의 집중이에요. 지난 3년에서 4년 동안 달러가 계속 강했어요. 그러니까 각국의 수출업체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달러가 계속 강할 것 같으니까 달러를 쥐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러를 잔뜩 모아뒀어요. 근데 갑자기 달러가 확확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들 놀라서 한꺼번에 달러를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 매도세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달러 가격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2025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하루에 20원에서 30원씩 급락하는 날이 여러 번 있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미국에 대한 신뢰 문제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관세라는 게 단순히 무역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평판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니까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건 단순히 이자 때문만은 아니에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믿을 만한 나라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갑자기 전 세계의 관세를 때리고 중국한테는 14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그 신뢰가 흔들린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안전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 빌린 빚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전 세계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릴 때 대부분 달러로 빌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은행들이 달러 빌려준 거 갚아라고 하기 시작해요. 그럼 세계 각국에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달러를 마련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달러를 빌려서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꿔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달러를 갚으라고 하니까 투자했던 걸 팔고 자기 나라 돈을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동시에 다 같이 달러를 사려고 하니까 달러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어요. 미국에서 위기가 터졌는데 오히려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 코로나가 상륙하니까 미국 은행들과 기업들이 달러 현금을 확보하려고 했고, 그래서 달러가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달러 가치가 치솟았습니다. 이게 바로 달러가 안전자산인 이유예요. 일반적인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자기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미국은 위기가 와도 달러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달러가 정말로 기축통화 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대체할 통화가 없으니까요. 중국 위안화가 자주 거론되지만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 통화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국이 무역 적자를 겪어야 돼요. 중국이 외국 물건을 많이 사면서 위안화를 해외로 뿌려야 하는 거죠. 근데 무역 적자가 너무 커지면 중국은 적자국이네,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은 무역 흑자를 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럼 또 통화가 해외로 안 퍼지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미국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 어려운 이 일을 해냈던 거고, 그래서 달러가 지금까지 기축통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환율과 금리는 둘 다 돈과 돈을 교환할 때의 비율입니다. 금리는 현재 돈과 미래 돈의 교환 비율이고,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이에요. 금리는 주로 경기 상황과 돈의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고,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조정하면서 경제가 너무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걸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래 금리를 예측할 수 있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환율은 금리보다 훨씬 복잡한데, 두 나라의 물가 차이, 금리 차이, 수출입 상황, 투자자들의 심리, 정치적 사건 등 정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환율과 금리 모두 매일매일 변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돈을 가진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대출받은 사람은 손해를 보고, 엊그제 집을 산 사람은 이자 부담이 커져서 힘들어지죠. 갑자기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수입하는 업자는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환율과 금리는 우리가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주기도 하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정부가 환율과 금리에 개입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환율과 금리가 너무 심하게 오르내리면 사람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교환 비율이 매일 바뀐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10장, 내일은 8장, 모레는 12장. 이런 식이면 물건값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수출 기업도 수입 기업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변동폭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2026년 1월에도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환율을 1,450원 밑으로 내리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대통령이 한두 달 뒤면 1,400원대로 안정될 거라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환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세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한미 금리 차이를 확인하세요. 지금처럼 미국 금리가 3%대 후반, 한국이 2.5%면 금리 차이가 1%포인트 이상이에요. 이 차이가 벌어지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오릅니다. 반대로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뉴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러 인덱스를 봐주세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가 전 세계 주요 통화 대비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환율도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높고 내려가면 환율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달러 인덱스만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세 번째, 내 자산 구성을 점검하세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게 리스크 분산에 도움이 됩니다. 해외 ETF나 달러 예금 같은 걸로요. 반대로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지면 원화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환율을 이해하면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환율과 금리를 이해하는 건 단순히 경제 공부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고 부를 늘리는 핵심 무기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을 때 환율을 이해하는 사람은 달러 자산에 투자해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물가만 오른다고 불평하다가 끝나는 거죠. 금리가 내려갈 때 채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몇 년 후 엄청난 자산 격차로 나타납니다. 환율과 금리는 매일 오르내리지만 내 자산이 불어날지 녹아내릴지는 이해하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